안녕하십니까, 망치국어 선생 이준환입니다. 오늘은 둔촌 고1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라는 소설 둔촌 고1 내신 범위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소설입니다. 소설 뭐야? 픽션, 없는 얘기 썼다는 거야. 우선은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 일단 인물이야. 여기서 말하는 인물은 인물 간의 관계를 뜻하기도 합니다. 인물 간의 관계를 뜻하기도 해요. 인물이 누가 등장하는지, 그 다음 인물 간의 관계, 얘네랑 도대체 어떤 사이인지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왜? 그에 따라 내가 저 사람하고 안 좋은 사이야, 주인공 A랑 주인공 B가 안 좋은 사이야, 그럼 둘은 대립관계. 그럼 A가 하는 일을 B가 반대한다든가 어떤 서로 상관관계가 눈에 보일 수 있거든. 자, 두 번째로는 대사의 주인입니다. 분명 대사를 칠 거란 말이지. 근데 그 대사가 도대체 어떤 놈이 짓거리인지 파악이 안 된다? 그 말은 지금 그 상황이 무슨 상황인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대사의 주인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특히 이거는 얘는 현대소설이라서 좀 그런 걸 파악하는 게 어려움이 덜한데, 고전소설 같은 경우에 한 사람을 가리키는 용어가 되게 여러 가지란 말이야. 직함으로도 불렀다, 별명으로도 불렀다, 어릴 적 이름으로도 불렀다, 그냥 본명으로도 불렀다, 이런단 말이지. 됐어?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단락별이라고 내가 말은 하겠지만 꼭 단락이라기보단 주로 대사 사이, 대사와 대사 사이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무슨 소리냐? 자, 단락별이라고 썼지만 어쨌든 대사와 대사 그 사이 상황은 지금 여기 보다시피 여기 대사 하나도 없거든. 그러니까 줄글이란 말이지. 이 줄글을 토대로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야 그 다음 대사가 왜 나오는지, 지금 이 상황이, 이 장면이 어떤 식으로 펼쳐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야. 됐어? 그래서 이 세 가지가 가장 기본적이고, 이 세 가지가 다 되면 이제 화자의 심리 상태 혹은 인물의 심리 상태, 그때 상황에 맞는 인물이 생각하고 있는 거 혹은 감정, 그에 따른 인물의 행동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이 세 가지만 파악이 돼도 얼추 내용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니들이 한국인이라면 한글은 읽을 수 있을 거 아니냐? 그치? 자, 그럼 지금부터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봅시다. 맨 처음 다람쥐가 나타난 건 1994년 3월이다. 자, 맨 처음 다람쥐가 나타난 것은 이때래. 그럼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어? 아, 다람쥐가 또 나타나나 보구나. 그럼 이건 적어도 현 시점에서는 과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과거 일을 회상한다고까지 볼 수는 없지만, 아니 뭐 회상이라고 보면 회상이라고 볼 수도 있지. 자, 봅시다. 어머니는, 자, 인물 1, 어머니가 나왔어. 마당에서 씨 고구마를 기르고 있었다. 추위에 약한 고구마는 조금만 찬바람을 맞아도 얼어서 썩어버린다. 물론 따뜻한 방에다 보관하지만 봄이 되면 썩은 게 절반이다. 환갑을 넘긴 어머니는, 자, 환갑을 넘기셨고 어머니는 고구마를 기르고 계셨대. 지금 어떤 인물에 대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야? 어머니라는 인물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라는 인물은 이런 인물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어머니는 점점 농사를 줄이는 중이지만 자식들에게 붙여줄 농사는 최소한으로 지으신다. 고구마, 감자, 고추, 콩, 팥, 쌀 농사 따위다. 쌀 농사야 기계로 한다지만 밭농사 모두 손으로 해야 한다. 그만큼 뭐라는 거야? 모두 손으로 해야 하는 이 농사를 줄이면서도 자식들에게만큼은 줄 농사를 짓고 계시는 거잖아. 즉 어머니의 어떤 성격을 알아볼 수 있어. 어머니의 자식사랑, 어머니의 이 사랑하는 면모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잘 봐. 보면 말투를 보면 어머니는 하고 있잖아. 그치? 근데 보통 전지적 작가 시점에 글이었다면 어머니의 이름이 나왔겠지. 뭐뭐뭐씨 이런 식으로. 그치? 근데 계속해서 어머니라고 표현합니다. 이유가 뒤에 나와요. 고구마를 좋아하는 자식인 둘째인 나다. 자, 화자가 나라고 칭했네. 그럼 이 글은 몇 인칭? 1인칭입니다. 그런데 지금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 같냐?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 같냐? 야, 이렇게 장황하게 어머니에 대해 설명을 했어. 그치? 그럼 어머니가 보조 캐릭터는 아닐 거란 말이야. 그 말은 메인 캐릭터입니다. 주인공이란 말이지. 따라서 1인칭
관찰자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됐어? 물론 이거 중간에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좀 더 읽어보면 얘기가 다를 수도 있어요. 처음에만 이렇게 설명하고 그 다음 나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갈 수도 있어. 그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야 된다? 아, 여기까지는 1인칭 관찰자적인 느낌이 나는데 그 뒤에는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가라는 거지, 무조건 방점을 딱 찍고 가라는 거는 아니야. 알았어? 그치만 얘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자, 어머니는 나 때문에 해마다 고구마 농사를 짓는다. 넘깁시다. 그날따라 어머니는 내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그날따라. 그날. 자, 뭐가 벌어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어. 이 소설의 어떤 메인 사건이 벌어질 것을 암시하고 있지. 수많은 과거 중에도 그날이라고 찝어줬으니까 내 생각으로 눈을 감고 있었다. 자, 눈을 감다 하면 돌아가시다라는 뜻도 물론 있지만 감고 있었다라고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있었다는 말이 이상하잖아. 그래, 눈 감고 자식 생각을 하고 있었다. 이것도 부모님의 자식 사랑을 보여줄 수 있죠. 그런데 뭔가가 발등을 타고 넘어갔다. 제목 봐, 뭐겠냐? 이 뭔가는 다람쥐겠죠. 아무래도. 아니면 말아야 되는 건데 일단 다람쥐일 것 같아. 눈을 떠보니 아주 귀여운 다람쥐다. 바로 나오잖아. 내가 비문학을 설명할 때도 그렇고 문학을 설명할 때도 그렇고 이 글이 이 다음 맥락이 어떻게 될지를 파악하라고 누차 얘기하는데 그런 맥락 파악 추론 능력이 발달하면 아니 뭐 대략적으로 감이 와요. 됐어? 아우, 선생님 감을 이야기하는 건 좀 우습지 않습니까? 네가 해봐. 감 없이 그냥 소설을 읽는다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야. 자, 이게 무슨 개소리냐 이렇게 돼버리거든. 됐어? 맞아보자. 자, 드디어 어쨌든 제목에 나오는 다람쥐가 등장했어요. 자, 숱하게 보아온 동물이지만 이라는 거는 흔한 동물 이라는 거. 요즘은 다람쥐 보기가 쉽지 않지만 옛날에는 겁나 흔했거든. 그래서 정말 흔한 동물이지만 그날은 특별하게 보였다. 왜 그날은 특별하게 보였어? 그날 엄마 뭐하고 있었어? 내 생각하고 있었어. 자식 새끼가 보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때 딱 등장한 게 누구야? 다람쥐잖아. 요 다람쥐잖아. 그때 딱 등장한 게. 그러니까 왠지 내 자식 같기도 하고 딱 자식이 보고 싶어서 그러고 있을 때 왠지 타이밍 맞춰서 딱 나타나 준 게 뭔가 참 특별한 인연인가 보다라는 느낌이 들었겠지. 따라서 이게 이렇게 특별하게 보인 이유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사람이 나이 들면 동물을 좋아한다는 말이 있다. 자연과 가까워진다는 뜻이다. 자연과 가깝다는 말은 죽을 날이 가까워졌다는 뜻이기도 하다. 아무튼 평소에는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여기 왜 나왔겠냐 이거. 죽을 날이 가까워지니까 평상시 안 하던 행동을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걸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서 평소에 여기 뭐라 그랬어? 숱하게 보아온 동물이랬잖아. 젊은 시절에 숱하게 보아왔지만 죽을 날이 가깝지도 않고 사는 게 퍽퍽하니까 별로 관심을 두지 않았어. 근데 나이가 들면서 죽을 날이 가까워지면서 자연과 친해지면서 이 다람쥐가 특별해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을 하는 거겠지. 자, 아무튼 평소에 거들떠보지도 않던 동물이지만 어머니는 다람쥐를 유심히 바라보았다. 왜? 지금은 특별하게 보였으니까 유심히 바라본 거야. 겨울잠에서 깬 후 충분히 먹지 못했는지 야위어 보였다. 하긴 아직은 다람쥐에게는 배고픈 계절이다. 왜? 아직 좀 추운 계절인가 봐. 왜? 여기 겨울잠을 깬 후에 충분히 먹지 못했대잖아. 그러니까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가는 시기인갑죠. 자, 그럼 넘깁시다. 이 소설 꽤나 길어서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보자. 옛다 이거나 먹으렴. 내가 대사의 주인공이 누군지 파악해야 된댔지. 누가 대사 치겠냐? 어머니밖에 더 있냐 지금 여기 사람 말할 사람? 다람쥐가 이야기할 수도 물론 있지, 소설이니까. 근데 옛다 이거나 먹으렴이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야? 아까 뭐랬어? 야위어 보였대잖아. 그러니까 동물에 대한 어떤 동정심도 들었겠지. 자, 어머니는 고구마 한 개를 반으로 쪼개서 던져주었다. 다람쥐가 어머니 눈치를 살폈고 어머니가 웃어줬어. 또 어머니 대사입니다. 이렇게 표시하라고. 너무 당연해 보여도 이런 버릇을 들이세요. 괜찮다, 어서 먹으렴. 나는 너를 잡아먹을 만큼 빠르지도 않아. 너를 잡아서 키울 만큼 부지런하지도 않고 너를 잡아서 팔 만큼 욕심도 없어. 그러니 안심하고 먹으렴. 이 대사를 통해서 어머니가 자기 자신을 대략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빠르지도 않고 부지런하지도 않고 팔 만큼 욕심도 없는 이제 나이 지긋하신 할머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어머니는 다람쥐가 사람 말을 알아듣는다고 생각했어. 그것은 어머니가 가르쳐준 진리였다. 즉 뭐야? 대를 이어서
동물들도 다람쥐도 사람 말을 알아들을 수 있단다. 그러니까 말 조심해야 된다. 뭐 이런 말을 했었었나 보지. 자, 사람하고 가깝게 살아가는 동물 앞에서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즉 이 부분이 어머니가 얘기해 주신 말이 될 거야. 자, 특히 집에서 기르는 짐승들은 사람 말을 알아들어. 소도 알아듣고 돼지, 개, 닭, 염소도. 쥐는 사람이 기르지는 않지만 사람과 같이 살지. 그래서 쥐도 사람 말을 알아듣는단다. 자, 이 대사는 갑자기 어머니 대사만 보면 괜찮다, 어서 먹으렴 이런 다음에 뭐라 그래? 갑자기 특히 집에서. 야, 그럼 이게 어머니가 칠 대사냐? 어머니 상황을 생각해봐. 다람쥐가 와서 이거 먹으렴. 난 널 잡을 만큼 빠르지도 뭐하지도 않단다. 특히 동물들이 사람 말을 알아듣는단다. 이상하잖아. 이거 누구 말 같겠어? 지금 여기까지만 보면 아직 밑에 내용을 못 봤지만 여기 분명히 뭐라고 돼 있어? 사람하고 가깝게 살아가는 동물 앞에서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누가 얘기했어? 어머니가 얘기했어. 이거랑 맥락이 이어지잖니? 그럼 이거는 어머니가, 내가 그냥 한자로 쓸게요. 어머니가 어미 못자야. 됐냐?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를 쓸 수도 있고, 뒷내용을 넘어가면 어머니가 한 말을 자꾸 어머니라니까 헷갈린다. 외할머니겠지. 나한테는, 화자한테는 외할머니가 한 말을 어머니가 나에게 들려주는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외할머니가 했던 말을 대사 처리한 거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뒤를 한번 봐야 돼. 자, 결론이 나왔어. 어머니는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자주 하셨다. 그럼 아까 거 대사는 누구 대사인 거야? 외할머니 대사가 아니라 어머니 대사인 거야. 따라서 잠깐 위로 넘기면 자, 이렇게 넘겼어. 그럼 이 대사는 누구 대사인 거야? 어머니 대사인 거야. 다만 누구의 말을 전달해 주는 거야? 외할머니의 말을 어머니가 우리 자식들에게 전달해 주는 대사인 거야. 됐어? 지금 내가 PPT 지면 때문에 이렇게 잘려 있지만 파악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됐습니까? 그럼 요 다음 거 보자. 어머니는 우리에게도 그런 말을 자주 하셨다. 과연 다람쥐는 어머니의 말을 알아들었다. 과연이라는 거 보니까 어머니 말이 맞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겠지. 어머니가 옆에 가도 도망치지 않았어. 하루 이틀 날이 가고 시간의 경과, 시간이 지나면서 어머니는 그날 일을 까마득히 잊어버렸다. 왜? 특별하게 보이긴 했지만 뭐 엄청 대단한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까 어머니가 시감자를 고르고 있을 때 그 다람쥐가 다시 나타났다. 그래서 어머니가 얘기를 하겠죠. 다람쥐가 얘기할 리는 없으니까. 그리고 지금 보면 알겠지만 계속해서 누구 얘기만 하고 있냐? 어머니 얘기만 하고 있지. 그러니까 아까 우리 시점 본 거 관찰자 시점 맞지? 자, 오냐 너로구나. 그래, 잘 왔다. 배고플 텐데. 자, 먹으렴. 이제 조금만 참으면 배고픈 계절은 지나간단다. 그러니까 부지런히 일해서 식량 모아둬야지. 그래야 겨울부터 봄까지 굶주리지 않거든. 다람쥐는 개미보다 더 부지런하다고 들었는데 안 그러니? 식량 창고를 수십 개 만들어둔다는데 괜찮다. 올해부터 부지런히 일하면 되니까. 할머니가 그냥 다람쥐한테 은쭈쭈 이거 먹을래 하는 거랑은 조금 달라. 뭔가 할머니가 할머니 말고 어머니라고 할게. 어머니가 뭔가 다람쥐에게 애정을 보이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고 측은해서 이러는 거일 수도 있겠지. 아무튼 이거 먹고 버티렴, 이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구간이야. 그 다음, 자, 어머니는 하도 반가워서 은연중에 다람쥐를 쓰다듬었다. 하도 반가웠대잖아. 그러니까 방금 전에 대사는 어머니에 뭐가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다람쥐에 대한 반가움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어. 어머니가 잊어버리고 살다가 너무 반가워서 다람쥐를 쓰다듬었다. 그러다가 어머니는 놀라 일어섰습니다. 뭔가 놀랄 일이 있었어. 그 이유가 바로 나옵니다. 아무리 작은 동물이라고 해도 그놈은 야생의 다람쥐가 아닌가. 그렇지, 쓰다듬었대잖아. 쓰다듬으려고 했다가 아니라 쓰다듬었다라고 그랬어. 이미 행위는 벌어졌어. 근데 야생동물이 니네가 쓰다듬겠다고 가만히 있냐? 아, 저 바깥에 있는 닭돌기들은 발로 차도 차이겠더만. 아무래도 다람쥐는 날쌔잖아. 그치? 야생 다람쥐를 근데 쓰다듬었단 말이야. 잘못 건드리다가 물릴 수도 있어. 다람쥐는 이빨에 독이 있어서 물리면 잘 낫지도 않는데 하지만 다람쥐는 어머니를 전혀 경계하지 않고 그제야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미안함을 느꼈어. 이상하다. 왜 미안함을 느낄까? 내가 먹을 거 줬고 내가 먹을 거 준 거 은혜를 알아서 만지는 걸 가만히 있었을지도 모르는데 어머니는 미안함을 느꼈어. 이상하잖아. 맥락이 이상해. 그러니까 니들은 뭘 생각하면서 읽어야 돼? 원인을 파악해야 돼. 어머니가 왜 이렇게 느낄까? 그게 어머니 대사에 나와요. 그래서 대사의
주인이 누군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대사 내용을 파악해야 합니다. 어머니 이렇게 얘기하죠. 미안하다. 사람이란 늘 이래. 늘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못 믿고 그렇게 평생을 살거든. 그래서 늙으면 교활해지지. 이해하렴. 커다란 집에 혼자 사는 어머니 마치 말벗을 만난 듯 했다. 자, 이거 보고 왜 미안한지 알겠는 사람. 여기 뭐래? 사람이란 의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남을 못 믿고, 방금 전에 여기 위에 뭐라고 했어? 물리면 큰일 날 수도 있고 잘 낫지도 않는데잖아. 이빨에 독이 있어서. 이런 생각을 한 게 미안한 거겠지. 다람쥐 그냥 가만히 있는데 나 혼자서 이러고 나 혼자서 흐들짝 놀라가지고 물리면 어쩔 뻔했어. 얘는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런 생각을 하다니. 사람은 참 간사하고 교활해. 내가 귀엽다고 생각해서 쓰다듬어 놓고는 정작 물렸을까봐 혹은 물릴 수도 있을까봐 화들짝 이러면서 의심하고 이러고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머니의 미안함은 현재 그런 미안함이야. 그러면서 어머니는 말벗을 만난 듯 했다. 이 말벗이 누구인 거야? 다람쥐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집에서 혼자 사신다는 거 보니까 아버지는 아마 돌아가셨거나 뭐 안 계신가 봐요. 봅시다. 다음날 아침이었다. 부엌에서 혼자 밥 먹는데 그 다람쥐가 나타났다. 어머니는 놀라면서도 반가워했다. 허허, 너로구나. 아직 밥 안 먹었지? 이제는 어머니가 그냥 아까 말벗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말을 거십니다. 자, 가만히 있자. 이 밥그릇은 우리 막내가 먹던 거란다. 막내가 누구냐? 내가 몇째였어? 둘째였지? 몇 남매인지 몇 자매인지 모르겠지만 나보다 어린 화자의 동생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동시에 뭐라고 돼 있어? 이수저도. 참 너는 수저질을 할 수가 없지. 마치 누구 대하듯이 했었다는 거야. 막내 대하듯이 했었다는 거야. 따라서 뭘 할 수 있어? 어머니가 이 다람쥐를 마치 자기 막내처럼 자식처럼 생각하고 사람처럼도 생각을 할 뻔했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구나. 그만큼 애정이 담겨 있구나. 다람쥐에게 말벗도 하고 이러면서. 그치? 왜 그렇게까지 애정을 가질까? 사람이 늙으면 자연과 가까워지고 죽을 때가 가까워지면 또 그런 데잖아. 즉 어머니가 나이가 드시고 그리고 혼자 사신댔잖아. 적적한데 말벗이 나타나니까 너무 예뻐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마치 내 자식도 생각나고. 애시당초 다람쥐 언제 나타났어? 나를 생각할 때. 이 화자 나 둘째랬잖아. 나를 생각할 때 나타났대잖아. 그러니까 자식을 투영하고 자기 외로움을 달래주는 그런 벗 혹은 자식, 그런 애정을 품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 이게 대사 내용과 행간의 맥락을 파악하면 알 수 있는 인물의 심리를 파악하는 방법이야. 자, 마저 봅시다. 막내를 서울로 떠나보낸 지도 10년이 넘는다. 그것도 오래됐네요. 자식들은 철들기 전에도 모두 서울로 떠났다. 이게 어머니가 혼자 사는 이유인가 봐. 어머니 갑자기 눈시울을 문질렀고 눈물이 났다. 자, 대놓고 나옵니다. 외로움 때문이다. 즉 어머니의 심정은 그동안 외로웠어. 그걸 달래주는 존재가 누구야? 다람쥐라는 거야. 오케이? 그리움 때문이야. 외로움과 그리움, 자식들에 대한. 다람쥐가 어머니 가슴속에 있는 그리움을 불러낸 셈이다. 따라서 이 눈시울은 무엇 때문에 나오는 눈시울이다? 외로움과 그리움으로 인해서 다람쥐가 그리움을 불러냈대잖아. 평상시에는 생각 잘 안 하고 살다가 다람쥐를 보니까 괜히 자식놈들 보고 싶고 가슴속 한켠에 있던 그리움이 끄집어 올라와진 거야. 자, 그러면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많이 먹어라. 아침이 든든해야 돼. 요즘 젊은 것들은 아침을 빵에다 우유로 때운다고 하더라만 사람은 아침이 든든해야 써. 내일도 오너라. 알았지? 이제는 완전히 무슨 취급을 하고 있는 거야? 자식 그리고 사람 취급을 하실 정도로 다람쥐에 대한 애정이 깊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 봅시다. 내가 말한 대로 어머니는 자식 취급하고 사람 취급했잖아. 다람쥐를. 그게 바로 여기 나왔고 자식을 보는 심정이었다라고 하잖아요. 그쵸? 어머니는 자식들을 키우는데 평생을 바쳤지만 자식들이 커버리자 이상하게도 허탈했다. 모두 손에서 잡히지 않는 것으로 떠나가 버린 듯 했다. 실제로 떠나가셨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우리가 적적하다 혹은 허무하다 정도의 단어를 쓸 수 있겠고요. 그날부터 다람쥐는 매일 어머니를 찾아왔어. 어머니는 다람쥐에게 많은 이야기를 들려줬어. 자식, 농사, 세상 못할 이야기가 없어. 다람쥐는 어머니를 비웃지 않아. 항상 어머니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 말벗으로서. 실제로 다람쥐가
마시낸다. 실제로 다람쥐가 말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걸 잘 들어준다고 표현했어. 오케이? 물론 다람쥐가 신기하게도 도망도 안 가고 그러고 있으니까 더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현실성보다는 이만큼 어머니가 그동안 엄청 외로웠고 엄청 그리웠어. 자식들은 키워봤자 다 떠나갔잖아. 그치? 그 허무함과 적적함을 이 다람쥐가 얘네들을 달래주는 존재가 된 거야. 달래주는 존재가 된 겁니다. 물론 지가 되려고 된 건 아니야. 어머니가 이런 존재로 삼았다는 거야. 오케이? 전에는 밤늦게 일에 지쳐서 들어오면 그냥 쓰러져 잤다. 누가? 어머니가겠지. 지금 여기 계속 어머니 얘기하고 있잖아. 즉 어머니가 전에는 밤늦게 일에 지쳐서 들어오면 그냥 잤습니다. 그냥 잤는데 손발도 씻지 않고 밥상 차릴 기운도 없었어. 어차피 혼자 사시니까. 그런데 다람쥐가 반기면서부터 달라졌대잖니. 그 말은 뭐야? 그 전까지의 어머니의 삶은 어땠어? 그냥 일하고 오면 자고 밥상도 안 차리고 씻지도 않고 그렇게 무기력한 삶을 살았는데 그게 누구를 만나면서? 다람쥐를 만나면서 뭔가 활발하고 혹은 활기찬 삶으로 변화했겠지. 즉 다람쥐는 단순히 어머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가 아니라 삶의 모습을 다르게 바꿔준 존재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어머니는 아무리 몸이 고달파도 밥 먹고 막내 밥그릇을 차지한 다람쥐는 하찮은 동물이 아닙니다. 이제 더 이상 하찮은 동물이 아니야. 이 정도는 이제 당연히 알 수 있지. 언제부턴가 어머니 외롭지 않다는 생각을 했어. 방금 얘기했잖아. 어머니의 적적함과 외로움, 무기력함을 다람쥐가 활발하고 활기차게 바꿔줬다고. 그동안의 외로움을 달래주는 존재가 됐으니까. 그러고 보니 외로움도 별게 아니야. 누군가랑 이야기하니까 쉽게 없어지니 말이다. 그러던 어느 날이라고 소설에 나오니까 이 날도 중요한 날일 거야. 따라서 사건 두 번째가 발생하는 것을 암시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 다람쥐가 어머니에게 나타난 거야. 두 번째 사건은 다람쥐가 없어졌거나 아니면 자식 새끼를 뭐 더 데리고 왔거나 무슨 일일지 모르겠지만 한번 살펴봅시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허둥댔어. 왜 허둥댔을까? 허둥댔다는 건 당황했다는 거잖아. 근데 왜 당황했겠니? 물론 뒤에 읽으면 나오겠지만 안 읽어도 알 수 있어야 돼요. 왜? 안 읽어도 추론은 할 수 있어야 돼. 확실하게 몰라도. 왜? 어머니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있었어? 이렇게 활기차게 바뀌어 있었잖아. 맨날 다람쥐가 찾아와서. 그런데 어머니가 왜 당황을 하겠어? 다람쥐가 죽어 있었거나 아니면 맨날 오던 애가 안 왔으니까 당황하는 거일 거란 말이야. 따라서 사건 두 번째는 다람쥐가 안 온다 혹은 죽었다 일 텐데 뒤를 한번 읽어봅시다. 다람쥐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바로 나오잖아. 그러니까 내가 추론을 하면서 읽으면서 물론 틀리는 부분이 있을 수 있지. 그럼 수정하고 내가 추론했던 게 맞았네? 그럼 또 기억에 남고 이렇게 공부를 하는 거야. 추론을 하고 내가 추론한 게 맞았어? 그래도 기억에 남고 틀렸어? 아 이렇구나 하고 수정하면서 기억에 남고 이렇게 스토리 기억에 남기면서 공부해야 됩니다. 뭐가 뭐의 의미인지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니네 이렇게 표 해가지고 외우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읽을 때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는 요렇게 하는 겁니다. 알았지? 마저 봅시다.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어. 그러니까 당황을 한다는 거지. 한 번도 없었는데 안 오니까. 불안했어. 혹시 고양이나 개한테 물려 죽은 건 아닐까? 족제비나 담비에게 당했을지도 몰라. 부엉이나 올빼미 짓일지도 모르고 그러고 보니 다람쥐를 노리는 눈이 너무 많았대요. 즉 다람쥐가 실종되고 거기에 따른 어머니의 불안 을 보여주는데 애시당초 더 이상 흔한 동물 이제 하찮은 동물이 아니게 됐잖아. 어머니한테는 삶의 중요한 의미가 돼버린 동물이 사라졌어. 즉 이렇게 불안해하는 이유는 뭐야? 더 이상 하찮은 동물이 아니게 됐기 때문이야. 다람쥐는 더 이상 그냥 흔한 동물이 아니라 내 인생에 매우 중요한 동물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그런 애가 안 나타나니까 이렇게 미친듯이 걱정을 하는 거야. 이해됐냐? 그 다음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불쌍한 거 쯔쯔쯔. 이건 이제 어머니인데 잘 봐봐. 이거는 작은 따옴표지 않냐? 그러니까 어머니의 생각이야. 대사라기보다. 아무튼 이것도 어머니 생각이니까 어머니라고 써놓고 불쌍한 거 누군가한테 당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어머니 그날 종일토록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다시 무기력하고
허탈한 모습이 되어버렸단 말이야. 왜? 나의 삶의 활력이던 다람쥐가 없어져서요. 그래서 밥도 안 먹히고 서울에 있는 자식들한테 전화를 해도 그렇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동물한테 정을 주면, 자, 이건 누가 얘기하는 거겠어? 어머니가 아니라 옛사람들이, 옛날 사람인데 그냥 이렇게 쓸게. 옛사람이 말하기를 동물한테 정 주면 못 쓴다. 어차피 동물은 사람이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요. 그런데 동물한테 정을 주면 그런 자연의 이치가 무너지거든. 동물한테 정을 주면 자연의 이치가 무너지거든. 사람은 뭐 하니까? 사람은 동물을 먹는데 괜히 정 주면 못 먹고 동물을 먹기가 꺼림직해지니까 자연의 이치가 무너진다라고 표현을 한 거야. 됐어? 하고 말했던가. 그날 밤 어머니 눈물까지 흘렸다. 슬픔까지도 그 감정이 확장이 됐죠. 이제 자식들 하나씩 서울로 보낼 때마다 흘리던 눈물이다 라고 그랬잖아. 이 눈물이 어떤 눈물이야? 자식을 보낼 때마다 흘리던 그 눈물이야. 즉 어머니에게 있어서 이 문장은 어떤 의미가 될 수 있어? 어머니에게 있어서 다람쥐는 또 다른 막내 새끼 자식이나 마찬가지라는 것을 암시하는 부분이고, 다람쥐에게 너무 많은 정을 주었다라고 화자가 이야기를 하잖아. 그만큼 자식처럼 생각했다라는 거겠지요. 어머니는 술을 마셨다. 그래야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 같았다. 술 기운으로 막 잠이 들 참이었는데, 자, 갑자기 방문을 긁는 소리가 들렸다. 반전이죠. 다람쥐가 죽은 줄 알았는데 이거 분명히 다람쥐 소리일 거야. 100% 확실해. 밑에 볼까? 다람쥐였다. 됐어? 근데 여기 뭐라고 했어? 아 라는 감탄사를 썼죠. 이게 단순히 전지적 작가 시점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1인칭 그 인물이 어머니를 관찰하면서 얘기를 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 감정은 화자의 감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오케이? 동시에 어머니의 감정과 동화되어 있었던 거지. 화자도 아 다람쥐 어떻게 하다가 이런 느낌인데, 맞아 보면 어메 이놈아 어디 갔다가 이제 오냐, 이거 누가 하는 말이겠니? 어머니가 하시는 말씀이겠지. 어메 이놈아 어디 갔다 이제 오냐, 나는 부엉이한테 잡아먹힌 줄 알았다. 어머니는 한 줌 안 되는 다람쥐를 안고 울었다. 이제 이 울음은 안심이 되는 울음인 거지. 살아있으니까. 다람쥐는 한동안 어머니를 바라보다가 이쪽으로 와보세요, 이건 다람쥐의 생각인데, 사실 다람쥐가 실제로 이렇게 말을 하거나 생각했다기보다 밑에 보면 그렇게 말하듯이 부엌으로 뛰어갔어. 어머니가 움직이지 않자 다람쥐는 몇 번이나 그 행동을 되풀이했다. 어머니는 왜 안 움직였을까? 다람쥐의 의도를 처음엔 몰랐던 거야. 왜 이래? 이렇게 된 거겠지. 그제야 어머니는 다람쥐를 따라갔다. 다람쥐는 부엌 밖으로 나갔어. 부엌 밖엔 자그마한 문이 있었어. 보일러실이었어. 그것도 예전엔 부엌이었어. 다만 부엌을 고치면서 보일러실 겸 창고로 칸막이를 했을 뿐인데, 다람쥐는 보일러실 구석으로 가더니 땅바닥에 조그맣게 나있는 구멍으로 들어갔어. 어머니는 호미로 그 구멍을 팠어. 그러자 판자가 보였고, 판자를 들어야자 커다란 독이 있었어. 그래서 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이 독을 아나봐요. 참고로 독이라는 건 이런 항아리 얘기하는 건데, 술독이 어디에 묻혀냈더니 여기 있었구먼. 그래 다행이다. 너희가 이 술독에서 편안히 살고 있으니 말이다. 이 술독은 우리 집 대대로 내려온 것이지. 우리 집에서 시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부터 술독이 필요 없어졌어. 그러다 보니 잊어버렸구나. 아무튼 잘 됐다. 이 대사를 통해서 뭘 알 수 있어? 직접적으로 내가 화자가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대사를 통해서 술독이 뭐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야? 다람쥐들의 집의 역할을 하고 있었던 거야. 다람쥐의 집 역할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술독을 내가 잊어버리고 있었던 술독, 오케이? 그 술독에서 다람쥐가 안전하게 살고 있었다. 됐냐? 술독 안에 손전등으로 비춰본 어머니 깜짝 놀랐다. 지푸라기도 동그랗게 만들어진 둥지 안에 다람쥐 새끼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게 오늘 안 나온 이유가 되겠죠. 오늘 다람쥐가 잠시 실종이 되었던 원인이 새끼를 낳나 봐요. 그러니까 다람쥐가 와서 새끼 좀 보라고 이런 건가 보지. 그래서 어머니가 깨닫습니다. 새끼를 낳았구나. 경사로 그럼 금줄을 만들어야겠어. 금줄은 웬 새끼로 만들지? 금줄 치면 나쁜 병이나 무서운 동물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이건 이제 민속 신앙. 오케이? 옛날에는 이렇게 애가 태어나면은 이렇게 금줄을 걸고, 사내아이가 태어나면 고추를 거기다 매달거나, 여자아이가 태어나면 깻잎이었나? 그거를 아마 매달았었을 거야.
자, 어머니는 보일러실 문에서 새끼줄 꼬아서 금줄을 걸었어. 그만큼 이제 엄청 자식 사랑하듯이 하는 거겠죠. 어머니는 다람쥐의 어미를 정성스럽게 보살폈어. 이제 구분을 좀 하려고 이름이 그냥 다람쥐에서 다람쥐 어미로 바뀌었습니다. 보고 들은 경험으로 다람쥐의 먹이를 구하고 밥도 주고 묵은 밥을 구해다가 줬어. 열매 생기면 다 떠다 줬고 지난밤부터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았어. 잘 봐봐. 여기는 뭐야? 어머니가 다람쥐한테 아주 그냥 살신성인으로 갖다가 그냥 길러주잖아. 근데 여기 뭐라고 돼 있어? 지난 봄부터 다람쥐는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 않았다. 애써서 먹이를 구할 필요가 없었어. 어머니가 다 구해다 주었기 때문이야. 이 부분 별표. 자, 이 부분이 이 소설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에 해당합니다. 자, 다람쥐는 어떤 동물이야? 야생이지. 야생의 동물이었었잖아. 근데 어머니가 자꾸 밥 주고 뭐 하다 보니까 뭐를 잃어버렸다는 거야? 야생성을 상실했습니다. 야생성을 상실했다는 건 야생동물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치명적이거든? 근데 야생성을 왜 상실했어? 인간의 과한 보살핌 혹은 관심이라고 합시다. 이 인간의 과한 보살핌이 결국 야생동물의 야생성을 상실하게 만들었어. 결국 일종의 뭐가 된 거야? 애완동물화가 되어버린 거야. 그렇잖아. 우리 애완동물들, 나도 강아지를 기르는 입장이지만 얘네가 지네 먹이 구하겠다고 밖으로 나가서 먹이 활동을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내가 그렇게 두지도 않겠지만, 그치? 야생동물이랑 다를 바가 없어진 거야. 어머니는 다람쥐 식성을 알고 있었어. 곤충, 생선 먹고 풀도 먹고 물도 먹고 무럭무럭 자라서 수컷 다람쥐가 서너 번 보이더니 사라졌어. 다른 동물들에게 당한 모양이야. 이 수컷 다람쥐는 아마도 이 다람쥐 어미랑 짝짓기를 한 그 새끼들의 아버지인가 봐요. 몇 번 보이더니 사라졌길래 아마 죽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나 봐. 됐어? 그래서 암컷 다람쥐는 더욱 먹이를 어머니에게 의존했는지 모른다. 어머니는 암컷 다람쥐가 얼마만큼 게을러져 있는지 몰랐어. 게을러져 있다고 표현합니다. 아까 야생성이 사라졌다 그랬지. 이게 야생동물 입장에선 게을러지는 거야. 왜? 생존 본능이 사라지잖아. 여기 다람쥐는 먹이를 구하려는 노력을 안 해. 야생동물이 먹이를 구하는 본능을 잃어간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불행을 가져오는지 어머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어. 어머니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리고 그게 큰 불행이다 하니까 뭔가 불행한 결말? 이 둘 사이의 불행한 결말을 암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람쥐도 마찬가지였다라고 하니까 그것이 얼마나 큰 불행이고 어떤 일을 초래할지 어머니도 다람쥐도 알지 못했다라는 전형적인 소설식 글쓰기 있잖아요. 그런 느낌이네요. 마저 봅시다. 그해 늦여름 어머니는 오랜만에 서울 나들이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큰아들, 작은아들네 집에서 하룻밤씩 자고 오려고 했지만 뜻대로 안 됐어요. 자식들이 며칠만 더 쉬고 가라고 물고 늘어졌어. 게다가 서울에 있는 친척들마저 어머니를 붙들고 여기저기 구경하다가 열흘이 지났어. 자, 이제 알 수 있어. 뭐야, 지금 어머니는 다람쥐와의 이별 시간이 엄청나게 길다는 거야. 그리고 이것은 다람쥐는 스스로 먹이를 구할 수 없으니까 엄청난 비극을 초래할 것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결말이 어떻게 되겠니? 다람쥐 먹이 못 구하고 굶어 죽겠지. 볼까? 그제야 퍼뜩 다람쥐를 떠올린 엄마가 시골집에 내려왔을 땐 여기 쓰여 있잖니. 끔찍한 비극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쓰여 있잖니. 그러니 추론하는 능력이 얼마나 좋아야 되겠어. 그치? 갓 눈을 뜬 다람쥐 새끼들이 애타게 어미를 찾고 있었고 새끼들은 몸을 가누지도 못해서 겨우 숨만 쉬고 있었어. 적어도 사흘 이상은 굶은 것 같았고 어머니의 눈앞은 캄캄했어. 그제서야 어머니가 자기가 뭘 했는지 깨달은 거야. 마저 보자면 그래서 어머니가 생각합니다. 아, 내 실수야. 먹을 것을 충분히 주고 갔었어야 했어. 아직도 이 부분을 보면 근본 원인을 깨달았다고 볼 수는 없겠죠. 내가 덜 챙겨줘서 애가 죽었다고 생각하잖아. 내가 야생성을 죽여버려서 애가 죽었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치? 어머니는 자신의 책임이라고 가슴을 쳤다. 배가 고픈 어미 다람쥐는 애타게 어머니를 기다렸으리라. 그러나 어머니는 하루 이틀이 지나 돌아오지 않았고 젖조차 말라붙은 어미 다람쥐는 어쩔 수 없이 밖으로 나갔다.
하도 오랜만에 밖으로 나와서 먹이를 구하려니 쉽지 않았고 야생의 세계에 살려면 반드시 지켜야 할 규칙도 다 잊어버렸어. 뭐야? 야생성을 상실했다는 거지. 그러니 다른 동물들에게 잡아먹히는 건 시간 문제였으리라. 어머니는 감나무 밑에 한 무더기가 떨어진 부엉이 똥을 발견했어. 그 속에서는 다람쥐 머리뼈가 들어있었어. 어머니는 신을 원망했어. 다람쥐의 머리뼈가 들어있었다는 건 다람쥐의 죽음을 암시하는 거고, 그것을 어머니는 뭘 했어? 이 부분은 중요하니까 잘 봐. 어머니는 신을 원망했어. 아, 신이 있다면 어떻게 이렇게까지 비극적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잠깐 돌이켜 생각해보자. 분명히 옛사람이 뭐라 그랬어? 동물에게 너무 정을 주지 말라 그랬지. 자연의 이치를 무너뜨린다고. 신은 어떤 의미에서 자연의 이치인데 어머니는 그런 자연의 이치를 원망하고 있다고도 뭐 과장되게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알았어? 자, 그래서 어머니는 신을 원망했어. 그래서 어머니가 신에게 하는 대사입니다. 어머니가 신에게 하는 대사라서 존댓말을 좀 섞어서 존댓말을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보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지. 죽은 어미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저 새끼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이런 거거든. 죽은 어미 어쩔 수 없다고 쳐도 새끼들은 어떻게 합니까? 신은 공평하다고 했습니다. 강한 동물에게 약한 새끼 주시고 약한 동물에게 강한 새끼를 주신다고 했었죠. 그래서 사람이나 사자, 호랑이 새끼들은 약하고 자라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반대로 노루같이 약한 동물은 태어나자마자 뛰어다닐 정도로 강하고 자라는 속도도 빠릅니다. 그런데 노루나 토끼보다 약한 다람쥐에게 왜 불공평합니까? 당연히 다람쥐 새끼도 태어나자마자 눈을 뜨고 어미처럼 뛰어다닐 수 있도록 하셔야지요 하고 괜히 신에게 원망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만큼 신을 이렇게 원망할 만큼 어머니의 슬픔과 상실감이 극대화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마저 보면 어머니는 다람쥐 새끼를 볼 때마다 안타까웠다. 모든 생명체는 자기들이 가장 살기 좋게 진화하는 법이다. 그런데 다람쥐의 자손 번식 본능만큼 미련스러울 만큼 진화되지 않았어. 사실 다람쥐는 아주 약한 동물이다. 강한 이빨이나 발톱도 없고 소처럼 무서운 뿔도 없습니다. 그런 동물의 새끼는 갓 태어난 아기와 비슷하다. 갓 태어난 새끼는 눈도 뜨지 못하고 어미가 보살피지 않으면 금방 죽어버려요. 그만큼 약하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사람이나 호랑이 새끼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호랑이에게 잡아먹히는 노루 새끼는 태어나면 눈을 뜨고 곧장 뛰어다닙니다. 다람쥐도 그런 새끼를 낳아야 한다. 그래야 살아남을 확률이 높다. 다람쥐 새끼는 태어나면서부터 자기 몸을 지킬 만큼 진화했어야 한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그만큼 다람쥐에게 주어진 운명이 가혹하고 뭔가 맞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이건 아까 전에 얘기했던 어머니의 얘기를 풀어서 쓴 거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봅시다. 어머니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왜? 그만큼 상실감과 슬픔 때문에, 그리고 이제 살아남은 새끼들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겠죠. 새벽에 나가보니 3마리가 죽어 있었어. 점점 계속 비극적이어집니다. 이제 남은 새끼는 2마리뿐. 그놈들도 살 가망은 없어 보였어. 그렇다고 어머니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었어. 새끼를 어떻게 기를 거야, 어머니가. 다람쥐 새끼들의 죽음을 지켜보는 수밖에. 가끔씩 고양이 울음소리에 깜짝깜짝 놀라서 뛰쳐나갔을 뿐이야. 그런데 라고 했으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새끼들이 도저히 살아날 가망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그런데 하고 분위기를 반전시켰어. 사건 3번째가 시작된다는 암시를 하는 거겠죠. 다음날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어. 3번째 사건입니다. 죽은 새끼들이나 묻어주려고 보일러실로 들어간 어머니 깜짝 놀랐어. 야옹야옹이니까 고양이겠죠. 여기 분명히 가끔씩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랬습니다. 그럼 흔히 생각하기에는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를 처먹으려고 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텐데, 믿어지지 않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 고양이가 새끼를 잡아먹은 건 아닐 거야. 왜? 어머니는 깜짝깜짝 놀라서 뛰쳐나갔대잖아. 그치? 그러니까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를 먹을까봐 뛰쳐나간 거란 말이야. 그런 어머니에게 믿기지 않는 일은 고양이가 다람쥐를 먹지 않은 일이 되겠지. 그냥 안 먹었으면 지나간 거일 수 있는데 그냥 안 먹은 게 아니니까 믿어지지 않는 일이야. 한번 보면 갑자기 술독에서 고양이 한 마리가 뛰쳐나온 것이다. 야, 이 술독은 뭐야? 다람쥐들이 사는 곳이었지. 거기서 고양이가 뛰쳐나왔다는 건 고양이가 그전까지 그 안에 있었다는 얘기겠지. 안에 있는데 다람쥐를 잡아먹은 건 아니라는 것은 뭐 했겠냐? 제목을 봐.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고양이가 다람쥐를 길렀나 봅니다. 어머니는 그 고양이가 다 아이씨 이거 한 칸 떨어졌네요. 어머니는 그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들을 다 잡아먹었으리라고 생각했지만 놀랍게도 어머니의 손전등을 받으며 꿈틀거리는 다람쥐 새끼들이 있었다. 고양이 새끼들도 보였어. 놀랍게도 고양이가 다람쥐 둥지에다가 새끼를 낳은 모양이었다. 고양이 새끼는 4마리인데 고양이는 다람쥐의 천적입니다. 그래서 더욱 믿어지지 않았어. 즉 뭐야? 공존하고 있었다는 거야. 안 잡아먹고.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를 죽이지 않고 자기 새끼로 생각한다는 점이 꿈만 같아서 신이야말로 공평하십니다 하면서 두 손을 모았대. 두 손을 모았다는 걸 이렇게 합장한다는 거거든. 옛날 시골 어르신들 보면 아이고 이러잖아. 그치? 자, 신이야말로 공평하십니다. 즉 어머니의 심경이 변화됐지요. 심경이 어떻게 변화가 되었어? 비극적인 다람쥐 어미의 죽음에서는 원망이었던 것이 지금은 공평하십니다 하고 감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넘어가서 어머니도 가끔씩 텔레비전이나 소문으로 염소가 송아지를 키우고 개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다는 소리를 듣긴 했지만 고양이가 다람쥐 새끼 키웠다는 소리 들어본 적 없어요. 고양이는 다람쥐 새끼를 친자식처럼 키워줬고 한 달이 지나 어미 고양이 술독을 떠났다. 그 말은 뭐야? 이제 뭐 새끼 다 길렀나 봐요. 다람쥐와 고양이 생활은 전혀 다르다. 다람쥐는 어느 한 곳에다 보금자리 정해놓고 생활하지만 고양이는 일정한 보금자리가 없어요. 이 집 저 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면서 잠을 잡니다. 어머니는 다람쥐 새끼를 고양이한테서 뺏을 생각도 했었습니다. 왜? 다람쥐 새끼를 고양이한테서 뺏을 생각을 하기도 했어. 어머니 왜 이러다가 혹시 나중에라도 잡아먹지 않을까 걱정이 돼서요. 지금 내가 말로 하는 것들 너무 빠르시면 일시정지하고 필기하세요. 혹시 지금까지 내가 말하는 거를 그냥 응 그렇구나 하고 듣고만 있고 필기 안 하고 안 해오려고 했던 사람들, 공부 안 하려고 했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의분어미격인 고양이의 슬픔을 생각하니 그럴 수가 없었어. 왜? 고양이는 자기 새끼처럼 생각하고 있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뺏어보면 어떻게 돼? 고양이 입장에서 새끼 뺏기는 꼴이야. 그러긴 또 그랬다는 거지. 대신에 다람쥐 새끼들을 가깝게 두려고 했어. 새끼 때부터 매일 들여다보았던지라 다람쥐 새끼들도 어머니를 따랐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다람쥐 새끼들도 어머니에 의해서 약간 야생성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도 있을지도 몰라요. 사람을 따르니까요, 야생동물이. 어머니는 고양이한테 전혀 간섭하지 않았어요. 고양이는 자기 방식대로 다람쥐를 교육시켰고 음식도 육식을 강요했어. 다람쥐 새끼들도 도토리나 밤 대신 고기만 먹었어. 주로 쥐였어. 아, 참고로 다람쥐 잡식이에요. 주로 쥐였어. 게다가 찍찍 울어야 하건만 야옹야옹 하려고 들었어. 그러다 보니 찌용찌용 하는 소리가 됐어. 쥐나 참새를 사냥하는 방법도 배웠지만 발톱이 날카롭지 않은 다람쥐 새끼들은 번번이 실패했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고양이는 예민한 코로 쥐를 찾아내지만 다람쥐는 귀가 밝지만 코가 무딘 편이야. 고양이와는 어울릴 수가 없었어. 어쨌든 생명은 연장되었는데 서로 다른 습성을 배우고 있는 거잖아. 다람쥐가 결국 누구 때문에 사람 때문에 야생성을 잃은 다람쥐 어미가 죽으면서 다른 야생동물이 와서 길러주고는 있지만 서로 생활이 전혀 맞지 않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다람쥐 새끼들은 완전히 끔찍한 혼종이 되어가고 있는 거야. 볼까? 안타깝게도 다람쥐들에겐 다람쥐만의 생활을 가르쳐줄 어미가 없었어. 이 부분이 중요한 거지. 다람쥐만의 생활. 이게 다람쥐의 야생성이자 자연의 이치겠죠. 이 이치를 다람쥐 새끼들은 더 이상 누릴 수가 없습니다. 쥐를 보면 고양이처럼 공격을 했어요. 고양이를 봐도 도망치지도 않았고요. 즉 원래 다람쥐가 살아야 되는 방식을 이 다람쥐들은 다 잊어버리고 지들이 고양이인 줄 알고 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니? 그러다가 죽고 말겠지. 그러다가 다람쥐 한 마리가 이웃집 고양이한테 물려 죽었다. 바로 나왔잖아. 물려 죽었다. 즉 나머지 한 마리도 부엉이의 공격을 받았어. 다람쥐는 부엉이가 무서운 적이라는 사실을 몰랐어. 부엉이가 아무리 사나워도 고양이를 당해낼 수 없었기 때문이야. 다람쥐는 자신을 고양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부엉이 발톱에 핥혀 큰 부상을 당한 다람쥐는 어머니에게 발견되었다. 즉 결국에는 새끼 다람쥐들 역시 비극적으로 결말을 맺었죠. 어떤 이유로 비극적인 결말을 맞았어? 맞지 않는 야생성으로 인해 맞지 않는 야생성을 교육받음으로써 결국 올바른 삶을 살지 못하고 죽음에 처해진 거야.
이런 모습을 어머니가 결국엔 발견했대. 그럼 이제 어머니는 뭐 하시겠냐? 다람쥐를 더 이상 이렇게 막 먹이를 주고 챙겨주려고 하지 않으시겠지. 왜? 똑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 있으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그 뒤에가 맞는 건지 한번 봅시다. 어머니는 잘 치료해줬고 당연히 빠르게 회복했지만 술독에다 다람쥐를 넣어줬는데 미래가 불확실해. 왜? 이 새끼 계속 지가 고양이인 줄 알고 살 거 아니냐. 그놈은 비록 몸은 다람쥐지만 생각은 고양이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어머니가 뭐합니까? 이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드디어 어머니가 본질적인 고민을 하시기 시작합니다. 다람쥐가 다람쥐처럼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이 다람쥐 생활을 가르칠 수도 없고 다른 방법도 없어요. 일단 알아듣든 못 듣든 간에 어머니 직접 가르치기로 했습니다. 일단 가르치시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야생성을 돌려줘야 된다. 야생성을 살리긴 살려봐야겠다라고 하기 시작을 한 거야. 그래서 어머니가 뭐라 하냐면 넌 다람쥐고 고양이가 아니야. 고기보다 도토리가 더 맛있어. 먹어봐. 옳지 하는 거 보니까 먹긴 먹었나 봐. 줬더니 고양이는 다람쥐를 잡아먹는 무서운 동물이니 고양이 보면 도망쳐야지. 어디로? 나무 위로 도망쳐야지. 넌 나무 잘 타니까. 물론 고양이는 나무를 잘 타지만 너만큼 빠르지는 못해. 자, 이렇게 말로 해서 야생성 돌아오면 개나 소나 다 하겠지만 뭐 쉽게 돌아오진 않겠죠. 쉽게 돌아올 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뒤를 보시면은 하지만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다람쥐에게 고양이가 적이라는 말은 소용이 없었다. 결국엔 소용이 없어요. 말을 알아듣는다고 쳐도 아니 내 엄마가 고양인데? 이렇게 나오나 보지 뭐. 아침에 이웃집 고양이한테 혼쭐이 나고도 고양이만 보면 달려갔고 아슬아슬한 순간이 한두 번이 아니었고 개나 족제비 부엉이 무서워하면서도 고양이만은 철석같이 믿었어. 아 이제 이건 당해봤으니까 부엉이한테도 당해봤으니까 아 나는 쟤를 못 이겨. 하지만 고양이만 보면 고양이끼리 막 치고받고 싸우잖아. 그치?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겠지. 어머니는 야생에서 자란 다른 다람쥐를 만나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러니까 야생성을 돌려주려면 결국 나로는 할 수가 없다는 걸. 즉, 이 부분을 보면 어머니가 한계를 인식하신 거지. 자기로는 안 된다는 거를 한계를 인식한 거야. 가을 수확철이 되었다. 계절이 바뀌고 시간이 바뀌었어. 장면이 전환되는 부분이야.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탈곡기 안에 숨은 다람쥐 한 마리를 잡았고 어머니는 그 다람쥐를 달라 그랬어. 그리고 술독에서 사는 다람쥐와 함께 사흘간 가둬놨어. 그 후 술독을 열어놓으니 야생 다람쥐는 도망치지 않았어. 걔는 암컷이었고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다람쥐 수컷이었으니까 야생 암다람쥐는 순놈에게 하나씩 교육을 시켰다. 어머니가 바랬던 야생성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가 시작이 됐네요. 우선 겨울을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알밤과 도토리를 모아다 식량창고 만들었고 식량창고는 돌틈이나 땅속에다가 마련했다. 10개의 도토리나 밤을 모아놓고 흙을 덮어 수십 개의 창고를 만들고 지푸라기나 낙엽도 물어날랐다. 그래야만 겨울을 따뜻하게 나기 때문이다. 또 겨울이 오기 전에 많이 먹어 두어야 한다는 사실도 알려줬고 겨울잠 자는 곰 오소리 덩치가 크기 때문에 지방을 몸에다가 많이 모아둘 수 있지만 몸이 작은 다람쥐 그만큼은 못하더라도 최대한 모아놔야 돼. 천적에 대해서도 가르쳐줬어. 내가 이거 그냥 왜 쭉쭉 읽었어? 이 부분은 다 다람쥐로서의 삶을 회복하는 부분을 그냥 열거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야. 뭐 해야 되고 이런 것들. 오케이? 고양이나 개, 족제비, 담비 같은 천적은 주로 코를 이용하니까 그런 동물에게 무조건 도망치지 말고 바람을 이용하라는 것이다. 절대로 바람을 등져서 안 된다고 단단히 일러줬고 그리고 부엉이나 올빼미들은 귀가 아주 밝다는 점을 강조했어. 그들의 귀는 아주 미세한 움직임까지 알아내고는 먹이를 정확하게 발톱으로 움켜쥐고 그들이 고양이 같은 육식동물보다 더 무섭다. 어머니는 다람쥐의 생활을 지켜보기만 했다. 자, 여기까지는 다람쥐가 하는 행동을 마치 사람이 하듯이 그렇게 표현을 했잖아. 그치? 그러니까 일종의 약간 의인화가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고, 의인화가 들어간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동시에 화자가 어머니를 관찰한 게 아니라 다람쥐를 관찰하고 쓴 내용 같죠? 사람처럼. 그치? 그러니까 여기 부분은 암다람쥐가 주인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암다람쥐가 하는 행동이었으니까. 어머니는 다람쥐의 생활을 지켜보기만 했어. 이제는 절대 밥도 안 줬어. 왜? 이제는 절대 밥을 주지 않았어. 왜? 어머니는 배운 거야. 깨달음이 있었던 거야. 왜? 더 이상 내가 잘해주면 그 비극이 또 발생하니까. 야생 동물을
대하는 법을 배웠다고 볼 수 있겠지. 하지만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숫다람쥐는 여전히 어머니를 무척 따라서, 그럼 어머니는 어떤 생각을 하겠냐. 아, 얘가 자꾸 이러면 안 되는데, 아, 야생성을 찾아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하겠지. 그러니까 어머니는 따르는 다람쥐를 어떻게 하겠어? 거부하거나 좀 밀어내거나 하는 액션을 취할 거 아니냐? 그게 맞는지 봅시다. 얘는 그 다람쥐, 살아남은 다람쥐고, 나가서 네 짝이랑 자라. 넌 다람쥐야. 사람이랑 가까워질수록 넌 나약해져. 이게 방금 전에 얘기했던 어머니의 깨달음이겠죠. 어머니는 그 말을 버릇처럼 내뱉었어.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이었다. 갑자기 날이 전환되잖아요. 그럼 또 무언가 결정적인 사건이 터질 텐데, 자, 눈이 펑펑 내리던 날은 이걸 겨울이 되었다는 얘기인가 봐요. 방금 위에가 가을이었으니까요. 그날도 어머니 옆에서 재롱을 부리던 숫다람쥐가 갑자기 졸기 시작했다. 꼭 어린아이가 잠드는 모양이었다. 그러더니 아무리 흔들어도 다람쥐 깨어나지 않았다. 뭐 한 거야? 겨울잠 자는 거지. 어머니는 잠든 다람쥐 숫독에 넣어주었고, 술독에는 야생 다람쥐가 잠들어 있었어. 겨울잠에 든 다람쥐들은 사흘에 한 번씩 깹니다. 그들은 술독에 쌓아둔 도토리를 먹은 다음 밖으로 나와 물 마시고는 다시 잡니다. 가끔씩 다람쥐들은 입을 해 벌리고 코를 골았어. 물론 사람의 코 고는 소리처럼 크진 않았지만 잠자는 모습까지도 사람과 똑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 이제 어머니가, 사람은 죽어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단다. 뱀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소로 태어날 수도 있지 라고 말씀하시던 시어머니 얼굴이 스쳐갔대. 그럼 이 대사는 누구 대사야? 어머니가 아니라 시어머니. 그리고 이 말을 왜 하겠어? 사람하고 너무 똑같이 생겼다라는 얘기를 하곤 시어머니의 이 말을 왜 떠올리겠냐? 사람은 죽어서 다른 생명체로 태어난다 그러잖아. 근데 이 다람쥐 자는 모습이 너무 사람 같은 거야. 그러니까 이거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이 시어머니 얼굴이 스쳐갔다는 건 결국 어머니가 무슨 생각을 하는 거야? 다람쥐가 사람이 환생한 걸, 이거 다시 태어나는 걸 환생이라고 하거든. 사람이 환생한 것처럼 여긴다는 거지. 순간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다람쥐가 사람이 환생한 것처럼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사람같이 자더라 라는 말을 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람쥐 부부는 무사히 겨울을 났어. 술독이 워낙 커서 식량 걱정은 안 했지만 식량을 충분히 모아두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다 모아둔 식량은 손도 안 대고 어머니는 식량 창고에다 막대기 꽂아서 표시도 해줬어. 나중에 식량이 부족해질 때 가르쳐줄 생각이었어. 다람쥐 부부는 7마리 새끼를 낳고 고양이 젖을 먹고 자란 수컷은 부지런히 먹이를 찾아다녔어. 풀, 도토리, 도마뱀도 있었어. 하나도 안쓰러워서 식량 창고 가르쳐 주기도 했지만 어머니 그런 간섭도 필요 없다는 판단이 들었어. 드디어 이제 숫 다람쥐가 완전히 뭘 찾은 거야? 야생성을 회복하고 드디어 다람쥐로서 살아야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람이나 동물이든 힘든 시절이 필요하다. 그 시절을 겪어야 성숙해지니까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어머니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의 동물은 다람쥐겠죠. 즉 다람쥐도 힘든 세월을 겪었고 어머니도 힘든 세월을 겪으면서 최종적으로 뭐 했다? 성숙했다. 이제 야생동물에게 무턱대고 손을 대던 어머니가 아니라는 거야. 한 단계 성숙하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자, 일의 필요성을 느끼고 고통을 참고 이겨내는 법을 깨닫기 때문이다. 일의 필요성, 야생성을 깨우쳐줄 필요성, 고통, 그 다람쥐 어미를 잃어버렸을 때의 고통, 그걸 다 참고 이겨냈잖아. 다람쥐 마지막 새끼 한 마리를 통해서 이겨내고 버텼잖아. 그리고 야생성도 회복시켜 주었잖아. 그치? 어머니와 다람쥐에 대한 이야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이 와서 구경도 했는데 아주 경사스러운 일이라 그랬어. 특히 술독에 살아가는 것으로 보아 조상이 다람쥐로 태어난 모양이라고 입을 모았어. 아까 전에 사람이 죽으면 환생한다 그랬지. 약간 그런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어머니에 대한 이야기는 읍내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에도 소개가 됐어. 그러자 국회의원, 군의원, 조합장, 면장 같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머니랑 사진을 찍고 싶어 했어. 국회의원, 군의원, 조합장, 면장 같은 좀 권력 있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사진을 찍고 싶어 했대. 왜? 어머니 이야기가 지역신문에까지 났잖아. 화제성을 쫓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약간 속물들이다. 속물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 지역신문에서 화제가 되니까 같이 사진 찍어서 자기들도 화제가 되고 싶은 그런 어떤 속물적인 모습을 국회의원, 군의원, 조합장, 면장 이런 사람들로 보여주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고는 다람쥐 새끼를 키워보겠다고 했다. 다람쥐 새끼를 키워보겠다고 했다. 무슨 취급하는 거야? 애완동물 취급하고 있지. 그리고 이 취급은 제대로 하는 거야? 제대로 취급하지 않는 거야? 이것은 올바르지 못한 취급이지. 즉 이전에 어머니가 했던 실수를 반복하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 어머니 반응은 당연히 어때야 되겠니? 거절할 수가 없었어. 근데 어머니가 거절할 수도 없었어. 면장이 와가지고 제가 좀 키워볼게요 하니까 원래는 어머니가 그러면 안 되는데 라는 생각을 했겠지만 면장이 달래니 어떻게 2마리 줬습니다. 그럴 때만 해도 이런 부탁이 마지막이겠지. 즉 뭐야 그래 뭐 사람들이 신기해서 그럴 수도 있고 설마 더 달라고 하겠어? 하지만 어머니를 만나는 사람들은 은근히 이제 이건 어머니가 만나는 사람들 흔히 얘기하는 이 사람들은 성숙한 사람들이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야 야생동물을 야생동물로서 취급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애들이 다람쥐 키워보고 싶어 해서요. 요즘 서울 사람들 다람쥐 엄청 키워요. 기르고 싶고 귀여우니까요. 봐봐. 기르기 쉽고 무엇보다 귀여우니까요. 동물에 대한 가치를 어떻게 보고 있어? 쉽다, 편의성, 귀엽다, 외관, 이런 겉모습, 오케이? 이런 모습들을 보고 키우고 싶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라는 거지. 다람쥐 새끼를 달라고 했어요. 조합장, 조합직원, 지서주임, 군청 공무원, 학교쌤까지도 그랬어. 다람쥐 부부는 2달 간격으로 새끼를 낳고 어머니 12마리의 다람쥐를 사람들에게 주었어. 결국 주었어요. 지난달에 면장 집에 초대되기도 했어. 면장의 손자들은 다람쥐를 키우고 있었는데 다람쥐 집은 앵무새를 키웠던 작은 철창이었습니다. 그 안에 쳇바퀴가 있었고 다람쥐는 재롱을 부렸어. 그런데 어머니가 뭐래? 그날 하마터면 울 뻔하였다. 이상하게도 눈물이 났다. 사람들은 애완동물이라고 그랬고 텔레비전에선 돼지를 집안에서 키우는 사람 이야기도 나왔고 목욕시키고 옷도 입히고 잠도 침대에서 재우고 뱀이나 원숭이도 사람처럼 키운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고 어머니는 중얼거렸습니다. 왜? 이 모습은 다 뭐 하는 거야? 야생동물로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서 대하는 거야? 애완동물로서 기르고 있잖아. 이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어머니 생각하는 거야. 그럼 여기서 하마터면 울 뻔했다는 건 뭐야? 그때 비극이 되살아나는 거겠지. 자신이 그렇게 했다가 일어났었던 다람쥐 어미의 죽음이라는 비극과 함께 이렇게 돼선 안 되는데 동물들을 주지 말걸이라는 후회도 있었을 거란 말이야. 그리고 다람쥐 그렇게 사는 게 불쌍해 보였을 수도 있고요. 자, 동물이 사람처럼 살 수 없기 때문이다. 돼지들은 침대에서 자고 싶어 하지 않고 원숭이 욕실에서 목욕하며 살길 원치 않고 돼지우리일지언정 천적이 도살인 숲속일지언정 동물들은 그곳에서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 즉 이 모습들은 다 뭐인 거야? 동물의, 지금 내가 여기다 적은 거에 마저 적는 거야. 동물의 자유가 박탈된 모습, 그 박탈된 모습에 연민을 느끼고 죄책감도 느끼겠지. 자기가 준 다람쥐니까요. 오케이. 그런 데서 오는 눈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이렇게 느끼고 실상을 본 이 어머니는 더 이상 이제 누가 다람쥐 달라고 하면 주겠냐? 절대 안 주겠죠. 어머니는 그날 집에 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 야생동물의 자유를 알아야만 사람도 진정으로 자유할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사람들은 왜 모를까? 귀여워서 갖고 싶을수록 놓아주어야 한다. 동물은 야생에서 스스로 살아갈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답기 때문이다. 이 부분이 이 글의 전체 주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살 때 가장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 어머니는 다람쥐 새끼를 한 마리도 사람들에게 주지 않았고 곤란해진 적도 있었고 오해를 받기도 했습니다. 읍내에선 어머니의 조카 손주가 와서 매달려도 고개를 흔들었어. 누가 와도 안 줘! 이런 거야. 울고 난리가 나니까 결국 조카도 화를 냈어. 조카 손주라는 거는 조카의 자식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조카 손주의 부모가, 그러니까 이 어머니한테는 조카가 이제 따지겠지. 그까짓 거 다람쥐 왜 안 주냐고. 이렇게. 아니나 다를까 그대로 대사가 나오네. 이모 그까짓 다람쥐 뭔데 이래요? 내 돈 주고 사겠다는데요. 얘가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 이렇게 제가 부탁할 테니까 2마리만 파세요. 이젠 뭐가 돼버렸어? 상품으로서까지 인식이 되기 시작했어. 그냥 돈 주고 살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래도 어머니 들어주지 않았어. 야, 더 안 주겠다. 이씨.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어. 사람이 야생동물을 행복하게 해줘도 야생동물은 결코 행복해질 수 없어. 어머니 그 말을 몇 번이나 되풀이하였고 한 번은 면소재지는 초등학교 교장이 와서, 이번엔 교장의 대사네요.
아까 이건 조카의 대사고요. 아마 조카나 교장이나 하는 말은 비슷할 거예요. 다름쥐 달라는 거겠지. 아이들 교육용으로 기를 테니 이번에는 거창해 애완동물이 아니라 교육용이래. 몇 마리만 잡아서 기증해 주십시오 하고 부탁한 일도 있다. 자, 어머니가 거절하자 교장은 아이들 교육보다 중요한 것이 있냐고 했고 어머니는 머리를 흔들었다. 여름 주겠다 아이들을 데리고 고향을 찾아온 사람들도 시우 어머니 우리가 잘 키울게요 2마리만 파십시오 하고는 많은 돈을 내밀었다. 이 사람들도 다 계속 팔아라 기증해라 뭐 교육을 위해서다 우리 애들이 애완동물로 키울 거다 하지만 어머니는 뜻이 단호합니다. 왜? 야생동물은 야생에서 사는 게 걔네가 행복한 거라는 걸 성숙을 하면서 깨달았기 때문에. 어머니가 거절하자 밤에 몰래 와서 잡아가는 사람도 있었어. 심지어 다람쥐에게 총을 쏘고 도망치는 사람도 있었어. 그게 다 부질없는 욕심 때문이야. 이게 인간의 한계지. 부질없는 욕심. 어머니는 내 딸을 안더니 이제 내가 딸을 낳아가지고 어머니한테 갔나 봐. 자, 이제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강아지가 크면 다람쥐 덕을 보게 될 게야. 다람쥐는 여름 내내 부지런하고 밤도 모으고 도토리도 모으고 창고를 수십 개나 만들어서 밤이나 도토리 저장하거든. 허허. 그런데 말이야. 그 녀석들은 그 많은 신의 창고를 기억도 못해. 그래서 어떤 건 땅이 그대로 묻혀 있어. 땅에 묻힌 밤이나 도토리는 싹을 틔우고 우리 집 뒷라인도 그렇게 싹을 틔운 밤나무가 많아. 바로 그 밤나무가 자라면 우리 강아지도 따먹을 테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아지는 내 딸 즉 손녀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얘기하는 이 다람쥐의 덕이라는 건 밤 따먹는 걸 얘기하는 건데 밤나무가 많아서 밤 따먹는 걸 이야기하는 건데 사실 손녀가 밤을 따먹는 것보다도 이 얘기는 뭐야? 야생에서의 삶이 어떠한 자연의 이치를 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다람쥐가 야생에서 살면 이렇게 살고 이때의 효과가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오케이? 그래서 자연이 성숙하고 자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라고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시며 달궁달궁 이런 말은 이제 약간 옛날 말이긴 한데 이런 걸 음성상징어라고 하죠. 근데 이 음성상징어는 두 가지가 있어요. 의성어가 있고요. 의태어가 있습니다. 의성어는 뭐냐? 소리를 글자로 나타낸 거, 막 퍽 이런 거 있잖아. 의태어는 지금 이 달궁달궁처럼 어떤 행위를 그냥 글로 쓴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엎치락뒤치락 한다고 쳐봐. 이거 내가 다른 수업에서도 얘기했던 것 같은데 친구랑 엎치락뒤치락 싸웠어. 사운드가 엎치락, 뒤치락. 사운드가 나진 않잖아. 그치? 그냥 그 모습을 그렇게 표현한 거잖아. 그런 게 의태어거든. 그래서 달궁달궁은 의태어입니다. 그러면서 재우기 시작하셨다. 자, 이렇게 해서 고양이가 기른 다람쥐 내용이 다 끝났습니다. 아따 길다. 내용 전반적으로 알았으리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외워야 되는 표 이런 것들도 선생님이 만들어서 수업 시간에 해줄 테니까 여러분은 이 내용 외우시고 필기 외우시고 관련된 문제 풀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없으면 여기까지 숙제로 풀어오라는 거야.